오늘 할 내용은요,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저는 뭐 수차례 얘기해 왔어요. 김유재, 김유성 둘 다 제 기준에는 모자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아요. 선수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이 아이들이 트리플 악셀을 계속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 트리플 악셀에 성립되는 그 조건이라고 할까?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탯 측정용으로는 아주 좋은 샘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아서 뭐라고 할까 좀 깊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김유성 트리플 악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좀 몇 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최근에 이 뭡니까 날착지 관련된 이 영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김유성이 왜 날착지를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왜냐? 김유성 같은 경우는요, 점프 높이, 회전 속도라는 관점에서 날착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스케이터예요. 근데 날착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점프는 거의 뭐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트리플 악셀에서 날착지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비아냥거리다시피 얘기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날착지를 하는 러시아의 노비스 스케이터와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날착지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이런 거다라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을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여러 대회의 것들을 좀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쭉 하다 보니까 김유성은 현재 날착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김유성의 현재 트리플 악셀이 회전축이 기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날착지를 하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날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의견 제시라고 했죠. 의견 제시. 왜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피겨 전문가가 아니에요. 피겨인도 아니고 그냥 블로거일 뿐이죠. 그럼 저는 어떤 분야에서 좀 전문적이냐, 뭐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웃기는데, 그냥 제가 밥 벌어 먹고 있는 일이 뭐냐면 컴퓨터 쪽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뭐 어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냥 용팔이는 아니지만 PC방 쪽 관련해서 PC 관련 일을 해요. 뭐 서버 관리도 하고, 또는 뭐 가끔씩 렌툴 작업도 해주러 다니고 뭐 그러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서 그런 얘기가 왔어요. 아는 친구, 아는 지인의 자기 초등학생 아이에게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기 위한 PC 견적을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이게 상황마다 견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견적을 짜느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아마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한 10명을 모아놓고 나면은요, 얘기가 다 다를 거예요. 거기서 같은 견적이 나오는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소위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제각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굳이 꺼내는 이유는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에 대해서도 실제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피겨 선출, 코치들조차도 의견이 모두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맞아라고 하기에는 아직 저도 뭐라고 할까, 이 관점에서 본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설이다라고 제가 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제가 그 피겨 프리에서 점프 구성과 경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좌우 구분 강약 조절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정설화 시켜서 밀기 시작한 거는 이걸 처음 생각하고 나서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유성의 트리플 악셀, 특히 회전축이 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오늘 내용은요, 정설로 제가 밀기까지는 수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서론을 마치고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이번 시즌 김유성이 뛴 트리플 악셀을 쭉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60프레임 영상을 구할 수 있는 정상적인 60프레임 영상을 가지고 측정한 것들이에요. 일단 그랑프리는 60프레임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넘겼어요. 이 숫자들을 보세요. 숫자들을. 이거 거의 뭐 미친 숫자죠. 냉정하게. 자, 어떻습니까? 굳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트리플 악셀 치고 채공 시간이 짧다. 이해되셨죠? 그죠? 채공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트리플 악셀 치고. 그런데 회전 소요 프레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이건 뭡니까? 빠른 회전력을 기반으로 한 낮은 높이의 점프다. 이해되셨죠? 빠른 회전력을 기반으로 낮은 높이의 점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에는 날착지가 와줘야 삼각 편대를 이루죠. 그런데 김유성은 현재 날착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하면 안 됩니다. 왜? 회전축이 기울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썼던 이 영상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자면, 김유성의 경우 요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오는데 보통 날이 여기 1번에서부터 6번 정도로 향해서 오겠죠. 이 구간에서. 그죠? 회전이 조금 모자라면 1번, 2번 쪽에서 형성될 거고, 토가 내려올 때. 회전을 잘 채우면은 뭐 3, 4, 5, 6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회전축이 어떻게 기우냐면 지금 요렇게 기울거든요. 회전축이 요렇게 기우면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날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렇게 들고 온다고 쳐보세요. 이게 회전축이 기울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뒷날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날착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앞날로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뒷날로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즉 지금의 김유성은 날착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날착지를 하지 말까요? 아니잖아.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를 해결해서 날착지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상적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김유성은 어떤 형태냐? 이렇게 회전축이 이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오다가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무릎이면 이걸 요렇게 뺀다고요. 예, 좀 극단적으로 그린 겁니다. 극단적으로. 회전축이 요렇게 기울어서 이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발끝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착지를 하려고 지금 약간 버둥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날착지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갖다가 좀 올게요. 제가 오늘 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회전축이 기우는 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뭐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쉽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먼저 이게 1월 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단 내용이에요. 누군가의 의견이라고 돼 있죠. 점프의 진행 방향은 도입 라인을 끝낸 시점에 이미 결정이 된다. 선수는 그 라인을 따라 도입 라인을 그린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점프를 뛰어야 한다. 도입에서의 라인, 즉 진행 방향과 선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안 맞을 때 점프 축이 올바르지 않게 바뀐다. 그리고 이분은 이 댓글 말고도 이메일로 저한테 영상으로 자기의 생각을 설명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설명이 사실은 좀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제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설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안 했던 제가 잘못입니다. 일단 신지아의 악셀 착지가 기울었던 지난 시즌 영상을 한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게 지난 시즌 영상인데 잘 보세요. 자, 신지아의 지난 시즌 종합선수권 프리스케이트입니다. 23년 1월에 있었던, 뛰면서 축이 이쪽으로 기울죠. 예, 이쪽으로 기우는 모습. 그분이 예시를 든 게 신지아였어요. 사실 제가 신지아 회전축이 기운다는 문제 제기는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했었죠.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얘기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펜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이 선수가 펜스 쪽으로 악셀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나가려는 움직임이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착지 후만 그런 게 아니라 도약할 때도 그랬던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설명대로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신지아의 악셀이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악셀은 지금 요쪽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요쪽으로, 지금 요쪽으로 띄고 있어요. 네, 요쪽으로. 이쪽으로 띄워야 되는 악셀. 그러면서 축이 요로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은
요 방향으로 뛰어야 바른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뛰어서 축이 요렇게 기울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는 2008년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부터 펜스 쪽으로 점프를 뛰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가지는 정신적인 부담감, 스트레스 등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김연아, 아사다마오도 별 수 없었고, 최근에도 제가 신지아의 유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계속 이번에 주니어 월드 때도 그랬고, 펜스와의 거리, 펜스 쪽으로 뛰는 점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지아가 펜스로부터 이렇게 돌아 나가려는 움직임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도약과 착지 과정 이 전체에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펜스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만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즉 회전축이 기우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인 원인을 제가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제 이 내용은 그분은 그걸 설명한 겁니다. 심리적인 뭐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왜 회전축이 기울었냐 그 현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분의 의견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저는 역할은 했다고 치고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도입에서의 라인, 즉 진행 방향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스케이터 몸, 바디 전체에 걸려있는 팩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케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있는데 한 이쯤 어딘가에 우리 몸에 질량 중심, 무게 중심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선수가 이렇게 이제 도약해 나가는 과정에 이게 정지 상태에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에너지가 있다는 건 뭡니까? 벡터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굽히는 과정은 도약력이 발생한 과정이 아니죠. 도약력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약력은 이 무릎이 펴지고 상체를 다시 올려서 뜨는 과정에서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약력이란 건 어디서 발생합니까? 여기 날에서 발생하죠. 날이 빙판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약력이라는 건 여기 이 스케이트 날에서 발생해요. 근데 이 스케이트 날이 같은 방향을 가주면 회전축이 기울지 않는데 여기서 발생한 방향이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이 상체, 이 몸 바디가 가려는 방향과 이 하체에서 발생한 요 날 끝에서 발생한 방향이 다르니까 회전축이 요렇게 기울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응용을 하자면 그럼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네, 요렇게 기울겠죠. 예, 이분의 이 의견은 제가 그동안 피겨를 봐오고 점프를 보고 분석해오던 것과 관점이 일치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는 거겠죠.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발생하는 도약력이라는 것이요. 순수하게 수평 방향의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도약력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과 이렇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에너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위로 뜨는 에너지가 이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무게 중심점, 질량 중심에 이 몸을 제대로 똑바로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이렇게 틀어져 있게 되면 실제 점프 높이가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채공 시간은 좀 다릅니다. 채공 시간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프 높이는 낮아질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점프 높이와 채공 시간이 어느 정도 맞으려면은요. 회전축이 일정한 가운데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똑바로 갔을 때와 틀어졌을 때는 회전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가 측정하는 채공 시간은 100% 점프 높이와 일관성 있게 맞아가지는 않아요. 회전축에 따라서 또는 점프의 이 뭐라고 할까요? 높이 지향적인 점프와 비거리 지향적 점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축이 여기 무게 중심점 몸이 나가던 원래의 벡터 방향과 날에서 새로 형성된 방향이 다르게 되면 점프 높이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보는 거죠. 채공시간이란 개념보단 채공시간도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얘기하고 가자면 축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 벡터의 크기들이 다 크면 클수록 또는 요 틀어져 있는 각들이 많이 틀어졌을수록 회전축은 많이 기울게 되겠죠. 반대로 이 각이 좁거나 또는 이 벡터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축은 덜 기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지금 요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날이, 그죠? 와서 내딛었어요. 내딛었고 여기서 요렇게 틀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라면 이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요쪽으로 뛰고 있죠. 요쪽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네, 몸은 요로 가는데 신지하에 여기서 발생한 힘은 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전축이 요쪽으로 기우는 문제가 나오고 인해 치착지가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예시로서 소피아 아카티에바의 점프를 하나 볼 건데 지금 이 영상에 꽤나 많은 것들이 악셀을 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피아 아카티에바가 지금 뭔가 악셀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본 연기에 들어가서 뛰는 점프인데 한번 보자고요. 이 악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피아 아카티에바의 악셀은 어떤 상황인지.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지금 날을 이렇게 끄어서 들어왔죠? 왔고 지금 여기서 도약을 했습니다. 도약을 했는데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갔느냐? 요로 왔죠.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와서 요로 왔다. 네, 요로 온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이 요로 기울었죠. 이게 요로 왔기 때문에 회전축이 요로 기우는 거예요. 몸은 지금 요로 가야 되거든요. 진행 방향도 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나 요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요로 왔다라는 거고 회전축이 요로 기우는 거예요. 반대로 요로 와서 여기 도약 방향이 만약에 여기서 1로가 아니라 1로 왔다면 회전축이 요렇게 기울었겠죠. 요런 소피아 아카티에바의 예시가 있습니다. 아까 신지아의 경우는 몸의 중심에 걸려있는 이 벡터 방향보다 도약력이 발생한 방향은 요 방향이었다. 그래서 요렇게 기울었다. 소피아 아카티에바는 요쪽으로 도약 방향이 나가서 1로 날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김유성 걸 좀 살펴보고 갑시다. 직캠 영상들은 빼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니어 선발전인데 예, 김유성의 경우는 이게 거의 직선 형태로 가다가 갑자기 획 이러거든요. 네, 자, 날을 놨어요. 날을 놓고 이렇게 왔는데 자, 이 방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요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 회전축이 기울었거든요.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톡끝을 내리면서 오지 않으면 중간날 뒷날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착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예, 지금 현재 김유성의 상황은. 그래서 지금 착지할 때도 이 무릎이 빨리 굽혀져 있죠. 이 무릎을 안 굽히고 있으면 요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기울어 있을 거란 말이야. 다음에 이건 주니어 그랑프리 1차. 그 다음에 트리플 악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네, 그래도 이건 좀 덜하네요. 그죠? 좀 덜한 경우입니다. 네. 앞에 거보단. 그러나 여전히 기울죠. 축이 지금 요쪽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김유성도 이걸 내리고 있진 않아요. 공중 자세에서 발끝을 들고는 있거든요. 들고는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내려올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와야 되는 거야. 김유성은. 일로 기울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굽히고 이것도 뒤로 빼면서 네, 지금 이걸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성공을 했어도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부다페스트인가? 예, 몇 차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이게 정상적인 60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도 지금 회전축이 기울죠, 이쪽으로. 네. 아, 지금 이걸 참 그 빙판을 보여주기가 힘드네. 요 빨간 이 그림자 같은 거에서 여기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펜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러고 회전축은 요로 기울었죠. 이 김유성의 경우가 도약 방향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이게 계속 나와요. 지금 보면 계속 이쪽으로 기울죠. 다음에 이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인데, 자, 요거는 괜찮죠, 비교적. 네, 딱 봐도 지금 이렇게 와서, 네, 네, 예전 같았으면 여기로 갔을 건데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비교적 정상적으로 그나마 뛰었던 게 그랑프리 파이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들은 직캠 영상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걸 랭킹 대회, 랭킹전을 좀 봅시다.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 각도에서 참 보기가 좀 힘드네요. 회전축이 크게 기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이건 채공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고, 잠시만요. 이게 랭킹 대회의 실제 대회였을 텐데, 네, 채공 시간이 너무 안 나왔어요. 회전 속도는 괜찮았지만, 그래서 넘어진 거지 회전축이 딱히 기울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직캠 영상으로. 네, 직캠 영상으로 다른 각도에서 확인해 봤지만 이 경우에는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는 크게 안 보였어요. 랭킹전 때는요. 그 다음에 종합선수권이, 네, 자 봅시다. 이 경우에는 네, 조금 그거 된 것 같긴 한데 크게 그거는 그래도 좀 기우네.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보면 진행 방향은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어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펜스 방향 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이쪽으로 틀어서 뛰었죠, 방향을. 계속 보입니다, 그런 게. 다음에 이건 종합선수권보다 오히려 저 앞에 대회였지만 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선발전이죠.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구나. 자, 요것도 봅시다. 자, 여기서 네, 이것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회전축이 기울고 있잖아요, 그죠? 회전축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날착지를 하려면. 이걸 들고 있다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기우니까 중간날 뒷날로 떨어졌겠죠, 들고 있었다간. 네. 이거는 이제 주니어 월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 부분은요,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저하고 생각이 맞기도 하지만 아직은 가설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정설이라고 저는 아직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김유성의 경우는 지금 회전축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어울릴 수 있는 날착지를 할 수가 없다.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유성의 경우 날착지를 할 수 있으려면, 아니면 또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 트리플 악셀의 회전축이 안정되게 잡히려면 도약 방향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제가 막 들이대지는 않아요. 아직은 가설이니까 그냥 한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제가 쌍둥이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트리플 악셀만 조금 더 살펴보려고 들어가다가 이제 느껴져서 한번 언급해 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을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의견들이 무조건 옳아야 한다라는 의무감도 없습니다. 저는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돼요. 일개 블로거일 뿐이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